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연말정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으니까 당신의 연금력이 커집니다. 삼성증권. 투자자 통증에서 약관 필요 원금 소식. 평균 시속 7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너의 꿈이 커지는 세계 사이버 대학 세미대가 열리는 세계 노트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세계 사이버 대학 2025년 전기 신입생 모집 세계 사이버 대학. 네, 잘 버티셨길 바랍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을 여러분께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스픽 광고에서 뵙죠. 스픽.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샤브올데이 모델 김수현입니다.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입니다.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샤브올데이랑 함께해요. 사랑해. 샤브올데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약 500m 앞 평균 시속 7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유익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2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미정님이 1번 포도주시에 포도주로 가야겠어요. 잘하셨어요. 최영수님 4238 9224 님도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1부 찰카람 퀴즈 정답은 공룡이었죠. 6051번님이 정답 공룡. 사람은 일생에 2번 공룡 박사가 됩니다. 영유아민 때랑 아들 부모가 됐을 때. 그렇죠. 아들 다 알. 여러분 스테이 tuned. 통증, 동상 등 한림 질환이 원교 클라우드3 1668-0668 현대의 엔지니어. 상큼하고 맛있어 따뜻한 딸기 중현 사랑 메리 퀸 따뜻한 딸기 외국인도 좋아해 따뜻한 딸기 국가대표 딸기 프리미엄 따뜻한 딸기 국가대표 딸기 프리미엄 따뜻한 딸기. 네, 김현정의 뉴스쇼 1부 여기서 줄이고요. 2부로 넘어갑니다. 오늘 2부에는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좋아합니다. 2부로 가죠. CBS. 4차 산업 생태계 안에서 우리는 센서를 통해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도 사람이 한 것처럼 한국 센서 연구소가 미래를 만듭니다. 반도체 및 센서의 성능을 높여주는 플러스 국제공인 시험기관 한국센서연구소. 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국 센서 연구소. 이보다 큰 가로수길은 없었다. 관저 가구단지 009 약 5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신원 관저 가구단지 009매로 끝내십시오. 가구 살 때 관저로 갑시다. 한천물의 모든 것은 모조리 기프트. 행사용부터 홍보용도 기념품도 모조리. 한천물은 센스 있게 모조리 기프트. 광고 켜놓을게요. 한천물을 대여마다 모조리 기프트. 0423828787. 여러분,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사는 거래요. 매진 활용 기획. 기념해서 하세요 행복.
아침밥 드셨나요? 바쁜 출근길에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한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자주 아침을 걸으면 우리 몸은 밤새 공복을 기억해서 체내 영양분들을 피하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뀐답니다. 내일부터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면 어떨까요? 매일 먹는 아침밥이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까지 챙겨줍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아기를 만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이가 크게 소리내어 웃을 때, 첫 걸음마에 성공했을 때,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독직했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할 때, 아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즐겁게 들려줄 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봐준다고 느꼈습니다.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대전 FM 91.7MHz, 홍성 예산 FM 99.3MHz,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방송 대전 CBS입니다. HLDX.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C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먼저 노치마 뉴스 강승희 씨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경제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환율이 어땠나 2년 전 뉴스를 뒤져보니까요. 2022년 7월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장중 1316원을 넘어서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네, 1300원 넘었다고 최고치 뉴스가 막 나오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 환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1438원. 1438원. 계엄이 발령됐던 그날 밤에는 1450원도 넘었습니다. 이거 우리 경제 정말 괜찮은 건지, 이 계엄의 여파는 없는 건지, 오늘 한국은행 박종호 부총재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죠. 그리고 1타 박선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한동훈 대표가 내려간 후에 이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혹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선판은 또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박성민 대표와 함께하죠. 50원의 단문 100원 장민 문자 샵 1212 열어놓고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도 출발합니다. 아빠, 빨리 와. 천천히 가. 앞을 보고. 아이들은 언젠가 자신만의 길을 가겠죠. 함께 걸을 수 있는 지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더샵의 산책길은 가족의 시간입니다. 그린라이프 윈 더샵 포스코 ENC.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어디 있을까? 웰컴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간편한 그런 금융 없을까? 100m 앞 웰컴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여기인가? 웰컴 저축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웰컴 저축은행.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구간입니다. 결국 경고. AI로 급변하는 시대, 대학 교육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 결국 경고. 글로컬 대학 선정 경북거점 국립대. 결국 경고. 국립경북대학교. 한국영업경제인협회 전 국민에게 특별한 재테크 혜택을 준비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한국영업경제인협회 가입 후 카사유가 후원하는 기프트 10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120만 원 현금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물 혜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영업경제인협회. 이벤트는 25년 1월까지. 이거 LG 맞죠? LG네. 거봐, LG지. 당신의 반가운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는 더 노력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든 것은 당신의 이 한마디를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시 LG네. 당신과 같이 갑니다. 미래 같이 LG.
약 300m 앞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놓치마 뉴스. 이 시각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 네티즌이 주목하는 뉴스, 놓치마 뉴스, 강승희 씨와 온라인상에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전신 화상 입은 전우에게 발벗고 나선 동료들. 전신 화상을 입은 전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해군에서 전역한 21살 청년인데요. 그런데 지난 2일, 그러니까 불과 한 몇 주 전이죠. 약 600m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폭발급의 불이 났거든요. 네. 이 청년의 아버지가 다 같이 죽자 그러면서 기름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터뜨린 거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습니다. 아, 같이 죽자 우리 가족들, 말하자면 동반 자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요. 형은 2도 화상, 그리고 이 청년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피부가 새까맣게 탄 채로 굳은 상태라고 해요. 표피부터 피해 조직까지 피부 전층에 걸쳐서 화상을 입은 거고요. 지금 사진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진짜 눈하고 이 호흡기 꽂아놓은 부분 빼고는 다 붕대로 감아놓은, 네, 전신에 피하 조직까지 다 화상을 입은 상태. 그렇습니다. 의사는 회복할 확률은 5% 남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수술비와 치료비입니다. 3억 2천만 원 정도 우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의 어머니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결국 청년과 함께 공생활을 했던 전우 10명이 이 사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화상 후원재단인 베스티안 화상 후원재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고요. 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전우들의 노력과 감동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울증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홧김에 그런 건지, 술김에 그런 건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같이 죽자 이러면서 방화를 했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화상이란 게 이 치료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고, 한 번 치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또 피부 이식, 또 피부 이식 끝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정도 수준이 되면 지금 웬만한 경제적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데, 저도 저 사연 듣고 너무 많이 슬펐어요. 다행인 건 전우들이 있고, 네, 시민들이 있고, 이웃들이 지금 돕고 있다는 거. 네. 그래도 꽤 많이 모인 거죠, 치료비? 네, 그래서 한 나흘 만에 지금 그래도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모인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예.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 과정이 앞으로 또 험난하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의 삶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래도 이웃이 있다는 거, 이런 정이 있다는 거, 요거는 훈훈합니다. 다음으로 가죠. 송민호 병역 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씨라고 하면은 가수로도 활동하고 예능인으로도 아주 유명한 스타인데,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병역 부실 복무? 네, 대체 복무요원으로 현재 병역 이행 중입니다. 작년 3월에 시작했고요. 5일 뒤, 그러니까 23일에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현재는 서울 마포 주민 편의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여기로 옮겨왔어요. 그 전에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당시 인연을 맺은 상사가 이 송민호 씨를 현재 근무지로 데려와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데려온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뭐 근거가 있다면? 근데 거기에서 복무를 성실하게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그 이야기가 흘러나온 게요. 몇 가지 지금 근거로 제시된 게 있는데요. 여기가 수기로 출퇴근 기록을 정리를 하는데, 송민호 씨가 출근을 하지 않다가 하루에 몰아서 서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직원들도 송민호 씨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리고 10월 말에 미국 하와이로 5박 6일 여행을 떠난 뒤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뭐 등등의 근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게다가 앞서 작년 5월에는 대체 복무한 지 2개월 만이거든요. 이때 그 미국에서 있었던 동생 결혼식에
장발 스타일로, 그러니까 긴 머리 스타일로 등장을 한 모습이 또 사진이 논란이 됐는데 조건전 기억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도 대체 공무원은 저렇게 머리 길어도 되는 건가? 막 그런 좀 수근수근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때가 기초 군사 훈련이 그럼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인데 그러면 이게 약 800m 앞 시속 110km 고정형 200층 단속 지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 기초 군사교육 제외 대상자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논란을 일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복무 태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복장, 용모 규정,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태도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복장 논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무를 제대로 안 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그렇죠. 그분은 결국 다시 군대 갔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제대로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병무청이 나섰습니다. 지금 소집 해제가 6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로는 5일 남은 시점인데 지금 여론이 계속해서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서 공식 조사 들어가겠다. 병무청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해당 근무지의 책임자 말은 뭐예요? 시속 11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 근무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예인이라서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근무를 시킨 적이 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아서 불성실로 비춰진 거다. 그리고 이 소속사 측도 병가와 휴가 규정에 맞춰서 사용했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하. 너무 사람들이 송민호 보려고 모여드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둬서 직원들이 못 본 것뿐이다. 그러면 이거는 조사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이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언론에서 문제제기는 했지만 왜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니고 좀 보고 결과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쇼. 자, 이번에는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12.3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는데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해지면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장 주식시장 또 환율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이며 여행이며 취소되면서 내수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건가, 또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건가, 이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제목이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평가 및 대응. 약 800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짜 바쁘시죠? 우선 이 보고서가 언제 만들어진 거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전에 준비를 했었고요. 네. 탄핵 주말에 가결된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뭐 보고서 보시면 알겠죠.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던 주 원인이 요인이 뭘까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이 됐지만 어쨌든 경제 시스템은 그거와 별개로 잘 작동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결론이고요. 약 400m 앞 시속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국회하고 정부하고 합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외의 경제 시스템을 그래 독립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마음은 여전히 먹먹한 느낌, 불안한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해보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 미칠 거야. 상당히 좀 불안한 면. 잠시 후 시속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약 7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사태 발발하기 전에도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레벨로 보면은 그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확대되었던 변동성은 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평균 시속 10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그런 분이 걱정이 됐었는데
먼저 이제 채권 시장을 보면은 이제 금리나 신용 스프레드는 상당히 좀 좁은 범위에서 움직여서 사실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식도 이제 변동성은 확대됐고 지금도 하루하루 등락폭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 여러 가지 흐름상 판단해 보면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략 이번 사태로 한 35원 정도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계엄이 선포되던 밤에 1,450원 정도 됐거든요. 50원에 한 40원, 50원 가까이 50원 올라가서 가까이 이게 저희 됐어요? 해외 근데 워낙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이게 훅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1,438원. 예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해외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탄핵안 가결을 되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정치적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적 프로세스가 조금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야지 조금 안정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율 얘기 나오면 늘 우리가 불안한 게 과거에 외환 IMF 같은 것도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도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외환 부분? 근데 그건 그런 우려 일부의 사실이긴 하는데요. 사실 그런 우려는 좀 저희는 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예를 들어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건이었고 그건 사실 저희 국내 요인 때문에 위기가 왔었고 그다음에 어떤 시기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요. 그때 이제 1,500원을 넘어가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제 일단 환율 레벨 자체가 1,500원 가까이 되면 뭔가 위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제 같은 경우는 사실 환율이 900원에서 한 1,500원 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했죠, 진짜 그때 거의 막 2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0원 중반 가까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환율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한 미국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11년부터 쭉 올라왔고 사고 당할 지역입니다. 저는 환율이 올라온 수준이 그때랑 비교해 보면 한 25% 정도 되는데 사실 그 기간 중에 그 미국 글로벌 달러화도 강세가 상당폭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지수를 보면 대략 한 2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는 다 그 정도 환율이 상승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게 겪는 현상이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달라진 게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저희가 사실 순채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4년부터 이제 채권국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그 당시 탄핵 당시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순대외 금융 채권이 한 2,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 시각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걸 걱정하는 시각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500원 가깝다는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환율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있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외환 보유고는 든든하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그 뭐 계엄 전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하셨고 환율은 지금 쉽게 뭐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요거는 이 프로세스, 정치 프로세스가 좀 끝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달러화가 앞으로도 계속 좀 강세를 갈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좀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 시점을 시점 이야기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럼 가장 눈에 띄게 타격을 입은 곳은 역시 뭐 실물 경제일까요? 이번 사태로 인한 타격? 아무래도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금융위안 시장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갔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은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좀 옮겨갈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사실 저희도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돼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카드 사용액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12월 들어서 이제 과거 예년에 비해서 음식업 이런 이제 송년 행사 이런 것들 관련된 매출을 중심으로 조금 둔화되고 있는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게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카드 사용을 봐도 근데 그래요? 이제 다만 이제 그 폭이 크지는 않은데 조금 예. 영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건 또 하나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줄지 않을까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사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여행 금지 구역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어쩐다 해가지고 야, 이거 여행객들이 많이 안 들어오겠네 이런 걱정했는데. 예,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제 저희가 수출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수출이 12월 들어서는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딥센 데이터가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보면 실물 경제의 하방 지수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이번 사태가 작용할 거라는 걸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데이터가 현재는 이제 이 정도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정량적으로 이제 이게 연간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입수되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을 갖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경제에서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열 하루 만에 국회에서 탄핵 결론 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맡기로 결정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한층 해소된 것 같지만 국제경제시장에서는 이거를 끝으로 보는 거는 아닌 상황인 거죠. 조금 이제 남아있다 이 정도 시간. 헌재의 심리가 언제 끝날지 그래서 완전 정리되는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모양새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탄핵 사태가 2번 더 있었잖아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때는 2번 다 경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보고서에 이제 2004년하고 이제 2016년 사태 이제 탄핵 사례를 모두 이제 다루긴 했는데 사실 이제 2004년은 한 20년 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사실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금융 여건이 좀 상당히 지금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사태 전개 상황도 보면 그 당시는 탄핵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던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요. 가장 비근하게 볼 수 있는 건 2016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16년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그다음에 좀 낮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조금 그때보다는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사실 저희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제 그 기억을 더 넣으시면 2016년에 여름에 그때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당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1월 20일 그때도 딱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좀 8년 전 상황이에요. 근데 왜 지금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사실 이 대외 여건을 보시면 지구촌은 어디 한 군데 조용한 데가 없습니다. 전쟁도 막 여기저기. 지금 보면 러브 전쟁이 있죠. 그다음에 중동 분쟁, 미중 긴장 최고조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또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 면에서 보면 2016년에는 저희가 반도체 경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내수가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 대외 경쟁 심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이런 것들도 인해서 이제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와 비교해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를 찾아보면 사실 2016년에는 한 10월 정도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 갔죠. 오래 갔죠. 그래서 12월 9일 탄핵 가결되고 나서 그게 좀 완화가 돼서 그 영향이 한 2달 정도 갔었는데 이번엔 사실 사안 자체는 훨씬 심각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빨리 좀 작동이 돼가지고 열흘 남짓한 기간 내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었고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영향도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당시는 사실 연준이 그 제로금리 하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기 막
빠르게 올리기 시작할 때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예. 조금 상황 자체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어렵지 않나. 정리를 하자면 예, 사실 개헌 전에도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9%였잖아요. 예예. 네, 내후년은 1.8% 전망하셨죠. 예. 즉 원래도 안 좋았는데 계엄이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 더 얹은 거, 뭐 요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도 11월달에 전망을 할 때 그 올해하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한 게 각각 0.2%포인트 좀 낮춰가지고 2.2 이제 1.9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계엄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내수 위축이라든가 소멸 모임 취소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소비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상황을 좀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부총재관님, 예. 제가 이제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6.25 전쟁 이후부터 쭉 따져보니까요. 예. 연간 성장률이 2%보다 낮았던 게 딱 5번 있더라고요. 예. 코로나 때, 뭐 IMF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외에는 다 2% 넘는 성장을 했어요. 70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해가 1973년인데 14.8% 성장, 1987년에는 12.3% 성장, 90년대에도 계속 8, 9% 유지하다가 2000년에 8.8% 찍고 내려왔는데 예. 내려와서도 뭐 4%, 5% 하여튼 2%는 넘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꼭 깨졌습니다. 1.8, 1.9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워낙 고도 성장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면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다 보면 성장률은 이제 그건 알죠. 둔화되는 건 알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1%대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을 저희 내부적으로 추정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대략 한 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 예. 잠재 성장.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이미 진입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해요. 일본처럼 우리 30년 동안 장기 불황 겪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그런 거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잠재 성장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사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이 사실 성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잠시만요, 부총재님.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요거 우리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주나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핵심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이론에서 말하면 사실 최대적인 성장을 약 300m 앞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노동력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저희가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수출 중심 국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전개되는 대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한테 이제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지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내놓고 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좀씩 제시하고 하는 것들도 사실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죠. 트럼프의 재등장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트럼프는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2016년하고 이제 유사한 상황에 처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일단 일기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질 거라는 게 좀 우세한 시각이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1월 20일 취임 첫날 미국 캐나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 폭탄 선언. 이런 것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관세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고관세? 그거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기민하게 마련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 상황이 저희가 이번에 낸 메시지도 어제 연대는 좀잘
12월 18일인데 예. 연내 강풍이 한 번 더 소집해가지고 한 번 더 금리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임시강풍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1월 16일 날 강풍이 해오는데 그때 이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긴 합니다. 이런 근거들이 좀 더 쌓이지 않을까 보고.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되게 중요한.